그래서 이제 쇼가제라는 별명도 붙고 그랬었는데 그 초여름에 2달 정도 슬럼프도 겪고 80일간의 투자 일주를 시작하면서 다시 그거를 좀 극복했는데, 그러면서 그 시기에 이제 생각했던 게 왜 페드가 금융위기 때랑 비슷한 시점에서 테이퍼링 하는 게 아니고, 특히나 지금 인플레가 계속 높게 나오는데도 테이퍼링을 안 하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과거 대비해서 지나칠 정도로 완화책을 펼까? 네, 안녕하세요. 월가즈입니다. 영상이 요새 뜸해서 죄송합니다. 요새 제가 독감도 걸리고 또 대상포진도 걸려가지고 좀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올해 내로 이제 기본편 3번째 시리즈까지는 조금 끝낼 예정이었는데 80일간의 투자 일주가 이제 예정에 없던 걸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바빠지면서 못하게 되면서 좀 그걸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로드맵을 조금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결국은 저는 유튜버를 보고 유튜버의 방식을 따라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종국적으로는 본인 스스로가 어떤 공부를 하고 리서치를 하고 본인만의 어떤 투자 전략이랑 철학을 정립해 나가야지 장기적으로는 재테크에 성공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과학적인 투자란 무엇인지, 그래서 어떤 공부의 로드맵, 그 다음 이제 확률적 우위라는 것을 제가 선행편부터 강조하고 있는데, 확률적 우위가 무엇인지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선행편 같은 건 다 보신 분들 위해서 이제 찍는 거라서 확률적 우위나 그런 정의에 대해서는 조금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커뮤니티 포스팅으로 글을 몇 편 썼었는데 거기서도 언급했던 시간 지평, 그걸 토대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을 분석한다,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시간 지평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좀 나눠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굳이 4개로 정해진 건 아니고 요건 이제 제가 그냥 편의상 나눠 놓은 건데, 초장기적인 어떤 뷰는 예를 들어서 달러 기축통화 아니면 미중 패권 전쟁, 그런 시대적 패러다임을 이제 분석하는 것이겠고, 그 다음 장기적인 뷰는 경기 사이클, 연준의 행보, 그 다음 인플레 금리 같은 거시경제의 추세, 그런 부분을 이제 보는 것이고, 중기적인 뷰는 국제정세 이벤트, 예를 들어서 미중 패권 전쟁 같은 거 전체적인 어떤 흐름은 초장기 뷰에 속하겠지만 거기서 관세를 때렸다, 그런 이벤트들은 이제 중기적인 뷰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실적 발표나 경제지표 발표, 거시경제도 그런 추세는 이제 장기, 그 다음 이런 지표 발표 날짜의 이벤트들은 이제 중기,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 단기 뷰는 어떤 패턴이나 차트, 기술적 분석, 기관의 수급, 그런 시그널들, 그런 트레이딩 영역에 속하는 것들이고, 그런 식으로 시간 지평을 좀 나눠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 이런 거에 이제 대응되는 확률적 우위는 예를 들어서 장기뷰 같은 경우에는 마켓 레짐, 시장 체제를 잡아내는 부분, 그 다음에 중기는 시황 분석을 하는 부분, 그 다음 단기적으로는 매매 전략, 진입 방식, 이런 부분에서 이제 확률적 우위를 확보해 나가야 되는데, 투자자의 방식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보통 지수 추종이나 자산 배분만 하시는 분들은 요 파트만 보통 보시면 되고, 개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 파트, 그 다음 트레이더는 저는 4가지를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관 트레이더들, 어떤 전략에 특화된 트레이더라면은 그 특정 전략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에만 특화를 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개인들 레벨에서 그런 트레이딩을 할 때는 결국은 이런 4가지를 다 봐서 확률적 우위를 겹쳐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시장이 점점 어떻게 보면은 효율적이 되어가기 때문에 어떤 단순한 차트 분석, 이런 차트 시그널로만 꾸준히 수익이 나는 그런 전략들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단기적인 부분은 퀀트 트레이딩이 많이 이제 장악해 나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결국은 개인이 어떻게 확률적 우위를 제대로 확보하려면은 이런 부분들까지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먼저 과학적인 투자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어떤 감이나 직관, 그런 걸로 하는 투자가 아니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보를 토대로 미래에 대해서 추론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보통 과학적 투자라고 하면은 소위 말하는 퀀트, 계량적인 어떤 검증, 그런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추론의 3가지 대표적인 방법론을 보시면은 귀납법, 연역법, 유추법, 요 정도로 이제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귀납법은 관찰된 사실을 토대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는 죽었고 B도 죽었고 C는 죽었다. 근데 A, B, C는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이런 결론을 도출하는 거.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백테스팅을 통한 그런 퀀트 매매, 이 접근 방식은 귀납법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매매도 RSI 30에서 매수하고 매매 2, 매매 3도 RSI 30에서 매수했더니 전부 다 수익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RSI 30, 요거는 이제 테크니컬 지표인데 요 지표가 30일 때 매수하면 수익으로 이어진다. 이런 결론을 도출해서 미래에 요걸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퀀트 매매는 귀납법에 속한다. 근데 물론 귀납법도 명백한 한계는 있습니다. 가장 큰 한계는 데이터가 부족하면은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남성의 평균 키를 저희가 알고 싶어요. 근데 뭐 2600만 명의 키를 다 재보면은 정확한 진리가 나오겠지만 다 잴 수 없으니까 샘플을 통해서 추론을 해보려고 하면은 당연히 그냥 길 간 아무 남성 한 명의 키를 재봐서 169cm라고 한국 남성의 평균 키는 169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되겠죠. 데이터 하나 가지고 그러면은. 그리고 10명을 재봤는데 179다. 그렇다고 179다. 이런 결론도 좀 부족하죠. 10명은. 근데 뭐 100명, 수백 명을 재봤는데 뭐 174.2라고 하면은 대충 이제 뭐 그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런 귀납법을 사용했을 때 실제 진리에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데이터 개수가 모자랄수록 이런 귀납법에서 도출되는 결론이나 이런 백테스팅한 전략들이 실제 수익률이 그 과거 데이터의 결론과는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다음 두 번째 한계는 알려고 하는 진리와 다른 분포에서 데이터를 뽑으면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남성의 평균 키를 알고 싶은데 미국 남성 1000명의 평균 키를 잰다면 이것과는 다르겠죠. 혹은 한국에서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1000명을 뽑아서 평균 키를 잰다면 이것도 진리와 좀 다르겠죠. 그래서 결국 어떤 귀납법 아니면 퀀트 매매의 한계는 데이터가 부족할 때는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질 확률이 크고, 그다음 알려고 하는 진리와 다른 분포에서 데이터를 뽑으면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퀀트 트레이딩, 미국 기관들에서 퀀트라고 하면은 굉장히 뭐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나 데이 트레이딩 그런 영역에서 시간 지평이 짧은 매매들에서 가장 먼저 발달했고 아직도 그게 주류고요. 뭐 분기 단위, 연 단위 그런 재무제표 데이터로만 그렇게 백테스팅하고 하는 거는 사실상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존 전략에 곁들여서 쓸 수는 있고, 또 요즘에는 퀀터멘탈이라고 데이터 과학을 접목해서 그런 재무제표들을 추정하고 그런 것에 이제 슬슬 쓰이고 있긴 하지만, 그냥 분기 단위 데이터 뭐 PER이나 재무제표 가지고 뭐 10년 백테스팅 해서 그걸로 투자한다 그렇게 하는 부분은 조금 좀 통계적으로 어폐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은 연 단위 데이터를 쓰게 되면은 20개밖에 없겠죠. 근데 월 단위면 240개, 일 단위는 5000개, 분 단위까지 내려가면은 240만 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단위 전략들은 몇 개월치 데이터만 있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어떤 백테스팅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 재무제표 그런 것만을 쓰는 연단위, 분기단위 전략은 수십 년치가 있더라도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확보하기가 힘들어요. 그 이유는 데이터 개수도 적지만 이 데이터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과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시대 상황이랑 경제 상황이 달라져서 우리가 알고 싶은 분포는 미래의 어떤 수익률, 2021년, 2022년의 수익률인데 그 경제 상황이랑 너무나 다른 70년대 상황 이런 것까지 끌어와서 데이터 개수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의 평균 키를 알고 싶은데 미국인을 재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장을 분석한 툴에 있어서 이런 단기적으로 가면은 어떤 귀납적인 방식, 백테스팅, 퀀트 트레이딩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통계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되지만, 이 중장기 영역으로 가면은 그런 계량적인 툴이나 통계적인 툴들을 백테스팅 영역에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이런 패러다임의 틀에서 데이터 과학을 적용해서 중간중간의 근거들을 확인하는 식으로 써야 되는데, 그 얘기를 오늘 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이런 시간 지평이 길어질수록 어떤 그런 단순 백테스팅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과학적인 접근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론이라는 것은 귀납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연역법, 유추법도 있거든요. 연역법이라는 것은 일반적 원리에서 특수한 사실을 이끌어내는 추론 방식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든 동물은 죽는다, 사람은 동물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죽는다,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거시적인 시황 분석에서 적용하게 되면은 금리가 내리면 주식시장은 상승한다, 이런 어떤
일반적으로 대부분 통용되는 원리에서 페드가 지금 2020년 3월 코로나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예정이다. 이런 지금 특수한 사실이 있으니까 2020년에 페드가 제로 금리를 인하하면은 주식시장은 상승하겠다. 이런 2020년의 특수한 사실을 이끌어내는 거죠. 또 한 가지 방법은 어떤 특수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와 유사한 다른 특수한 사실을 가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자는 육식을 한다. 호랑이는 여러 점에서 사자와 비슷하다. 그러므로 호랑이도 육식을 할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겠죠. 거시적인 시황 분석에서 예를 보면은 2009년의 페드 정책은 완화적이었다. 2020년의 경제 상황은 여러 점에서 2009년과 비슷하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그렇진 않지만 지금 예시 생각나는 게 없어서 그냥 그렇다고 치면은, 그러므로 페드는 2020년에도 완화적일 것이다. 이렇게 비슷한 것을 통해서 어떤 특수한 사실을 가정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 어떤 시장을 분석할 때 이렇게 단기적으로 가면 어떤 백테스팅이나 귀납적인 그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초장기적으로 갈수록 연역이나 유추 방법을 사용해서 추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융 분야에서도 어떤 계량화,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머신러닝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어떤 중장기 투자라든지 펀더멘탈 그런 헤지펀드에서 사람인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그런 의사결정을 하고, 그렇게 사람이 더 잘하는 분야가 아직도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어떤 컴퓨터 알고리즘이 더 우수한 빅데이터 영역이 있고, 훈련된 사람이 아직은 우위를 가지는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단기적인 영역, 귀납적인 영역은 요즘은 백테스팅이겠죠.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백테스팅을 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기초 통계는 무조건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백테스팅을 하시면서 통계적인 공부를 병행하지 않으시면은 정말로 아무런 그냥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그냥 백테스팅 전략을 가지고 그것을 적용을 하시고 결국은 손실로 이어지실 수가 있다. 그래서 요즘에 시중에 유행하는 퀀트 전략의 많은 수가 백테스팅의 탈만 쓰고 있을 뿐 사실은 무의미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또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것들은 퀀트 트레이딩이 아니고 퀀트 투자라고 해서 10년, 20년 이런 투자 영역에서 이런 백테스팅을 적용한 것을 이런 게 유행하다 보니까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 무의미했다는 것을 본인이 깨닫기 위해서는 10년, 20년 동안 기다려 봐야 된다는 게 문제죠. 근데 마법 공식 그런 것들 유행하던 거를 다 나중에 20년 트래킹을 해보면은 수익률이 지수보다 형편없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제 구독자분 중에서도 그런 퀀트 전략을 쓰시다가 이번에 손실을 되게 많이 입으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이메일로 상담을 하시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각을 하게 돼서 퀀트 투자의 허와실 그런 영상도 올리고 했었는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통계 공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백테스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연히 그냥 과거에만 수익성이 좋았던 전략을 발견할 확률이 높아져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인의 평균 키가 180 이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20명을 뽑아서 평균 키를 재봤는데 175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샘플 버리고, 또 다른 20명을 뽑았는데 169가 나오면 버리고, 계속 20명을 새로 뽑다 보면은 언젠가는 182의 평균 키가 있는 20명이 뽑히겠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한국인의 평균 키가 182다. 이렇게 레포트를 쓰면은 이게 의미가 없겠죠. 그런 것처럼 수익률이 연 20%인 전략을 뽑고 싶어요. 근데 과거 데이터상에서 이렇게 해보고 뽑아보고 이렇게 해보고 백테스팅 해보고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냥 우연으로 연수익 20%인 전략이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연수익 20%인 전략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정하기 위해서 백테스팅을 많이 하면 할수록 본 페로니 방법 그런 거를 이제 적용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근데 이런 게 이제 통계 전공하시고 미국 기관에서 퀀트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기초적인 방법론이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유행하는 그런 퀀트 투자나 그런 걸 하실 때 기초 통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가 병행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가지고 구독자분들은 만약에 그런 거를 굳이 하시겠다 하시면은 기초 통계를 꼭 공부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백테스팅을 하셔야지 이제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하지 않으실 수가 있다. 결국은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지난번에 그렇게 손실 내고 하시는 분 계시고 하니까 그냥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적인 영역, 연역이랑 유추 영역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법은 결국은 연역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원리에서 특수한 사실을 이끌어내는 추론 방식이죠. 뭐 금리가 내리면 주식시장은 상승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시장에서 관찰되는 일반적인 원리들을 많이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시경제를 공부하고 거시경제 요소들이 주식시장의 움직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고, 그런 걸 통해서 본인의 어떤 툴박스 속에 일반적인 원리들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거겠죠. 그런 걸 또 공부하면서 기록도 해보시고,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원리들을 많이 습득해서 본인의 그런 도구 상자 안에 많이 원리들이 들어있고, 원리 간의 연결고리에 익숙해지면 질수록 시황이나 시나리오 분석의 질이 높아집니다. 근데 주식시장에서 영원한 진리는 드물고, 그런 일반적인 원리라고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통용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경제학이라든지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어떤 수식에 따라서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확률적인 영역이랑 노이즈들이 있기 때문에, 뭐 수급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원리들을 더 세분화해서 공부하시고 나눠 놓으면 좋다. 예를 들어서 페드가 금리 인상하면 주식시장은 내린다. 그런 일반적인 원리를 습득했다고 할 때 그걸 적용해서 시황 분석을 하는데, 이번 달에는 금리를 인상했는데도 주식시장이 오르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상세하게 이제 살펴서, 예를 들어서 요 원리를 재정 부양책으로 경기가 과열되는 바람에 페드가 금리 인상을 하면은 주식시장은 오른다. 근데 재정 부양책이 없을 때는 금리 인상하면은 주식시장 내린다. 이렇게 두 가지 원리로 세분화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본인의 노트를 이제 쌓아 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확률적 우위를 쌓아 나가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2021년 말이고 하니까 제가 이제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시장을 바라봤는지를 좀 공유해 드리자면은, 이게 이제 지난 2년 동안 S&P 시장인데, 일단 전체적인 초장기 뷰부터 시작하면은 뭐 달러 패권이라든지 미중 전쟁에 대해서는 뭐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가 기존에 존재를 했고, 이제 그 초장기 뷰를 토대로 참고해서 장기 뷰를 바라보면서 마켓 레짐, 시장 체제를 나누겠죠. 그래서 최근 2년만 한번 나눠 보면은 이제 2020년 2월부터 요 3월까지 코로나 폭락장, 그 다음에 이제 페드가 제로금리랑 양적 완화하면서 페드의 완화 정책이 시작되고 유동성이 엄청나게 넘쳐나는 그런 시장 체제가 요렇게 한 1년 정도 된다고, 뭐 제가 틀릴 수는 있지만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 그 다음 이제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인플레 우려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요 구간에서 뭐 테슬라는 30% 하락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제 최근에 12월 페드 요때까지가 이제 하나의 마켓 레짐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10개월 동안은 인플레 우려가 있는데 그 속에서 어쨌든 완화책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 요 이전에는 그냥 넘치는 유동성이었다면 여기는 인플레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한 열흘 전에 이제 페드가 긴축 스탠스를 얘기를 하면서 요때 또 하나의 시장 체제가 끝났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페드의 긴축 스탠스 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마켓 레짐이고, 그게 이제 끝나는 시기 언제 끝날지는 또 봐야겠죠. 최소한 테이퍼링이 3월 정도에 끝나고, 그 다음 금리 인상 관련해서 페드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다시 이런 상승장의 마켓 레짐이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텐데, 이제 올해 요 마켓 레짐에서 제가 조금 판단 미스했던 것은 인플레 우려가 한 이쯤부터 오기 시작했는데, 저는 분명히 이제 인플레가 페드가 말하듯이 그냥 일시적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고, 분명히 지속적일 거라서 페드가 조기 긴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를 했을 때의 그런 경제 지표와 여러 가지를 현재와 대조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유추법을 쓴 거죠. 비교. 그랬더니 지난번과 비슷한 시점에서 테이퍼링하고 금리를 인상을 한다면은 2021년 여름부터는 연준이 좀 긴축적인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파월이 계속 인플레는 일시적이다를 외치면서 시장을 계속 밀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 마켓 레짐 들어서면서 숏을 조금 자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숏가제라는 별명도 붙고 그랬었는데, 그 초여름에 2달 정도 슬럼프도 겪고 80일간의 투자 일주를 시작하면서 다시 그거를 좀 극복했는데, 그러면서 그 시기에 이제 생각했던 게, 왜 페드가 금융위기 때랑 비슷한 시점에서 테이퍼링 하는 게 아니고, 특히나 지금 인플레가 계속 높게 나오는데도 테이퍼링을 안 하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과거 대비해서 지나칠 정도로 완화책을 펼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시진핑이 여기저기 외환 유출되는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도 보이고, 미중 전쟁이 금융 전쟁이 단계로 넘어가는구나. 그렇게 장기 뷰에서 제가 틀렸던 부분들을 초장기 뷰로 피드백하면서 그 초장기 뷰를 좀 수정하게 되었죠. 근데 어쨌든 올해 요 마켓 레짐에서는 요 제 장기 뷰가 어떤 확률적인 우위를 깎아먹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올해 이런 기술적 분석이 되게 잘 먹혔어요. 이런 차트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요 채널선을 거의 뭐 1년 내내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진입 시점이나 어떤 기술적 시그널들이 너무나 교과서적으로 잘 나오던 구간이었거든요. 아마 차트를 많이 보시는 그런 개인 투자자가 시장에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코로나 이전보다 어떤 차트나 기술적 분석 쪽에서는 확률적 우위가 훨씬 더 많이 나왔고, 그리고 2021년 들어서는 옵션으로 숏하기 좀 좋은 장이었어요. 지금 요 마켓 레짐, 요 2020년 경우는 반대였거든요. 이제 어떤 빅스를 보시면은 이게 빅스 차트인데 2020년 요때 코로나 사태 이후로 빅스 수준이 거의 뭐 평균 25, 30 이 언저리에서 계속 있었고, 이제 요 기점으로 요 레짐에 들어설 때는 한 평균 17, 18 요 언저리가 유지되면서 어떤 옵션 전략들의 이제 확률적 우위는 조금 더 나왔고, 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반대였어요. 이제 저로서는 장기 뷰는 꽤 좋았거든요. 사실 뭐 누구나 보기에 너무 뻔한 어떤 유동성 파티 그런 마켓 레짐이었기 때문에 아마 2020년에 유튜브 영상 보셨던 분들은 제가 막 잡주 같은 것도 매수하고 뭐 그런 것도 보셨을 텐데, 근데 반대로 이때는 제가 옵션 관련해서 제가 쓰는 그런 어떤 옵션 거래 관련해서 기관들의 매매 수급 시그널이라던가 아니면은 제 옵션 전략들에서 오는 확률적 우위가 여기서 많이 망가졌었어요. 아까 전에 보셨듯이 그 빅스 내재 변동성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2021년 같은 경우에는 내재 변동성이 확 내려가면서 이렇게 채널 상단에 붙어서 이렇게 상승할 때 옵션 가격이 굉장히 쌌습니다. 예를 들어서 옵션 전략 중에 가장 간단한 예로 들어서 외가 풋옵션을 사는 전략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싸게 살 수 있어서 사놨다가 올라갈 때는 스멀스멀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는 또 이렇게 확 내려주잖아요. 그렇게 실현되는 실제 변동성은 굉장히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데, 이런 구간에서 옵션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내재 변동성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풋옵션 사서 안 내리면 그냥 되게 싼 프리미엄 버리면 되고, 요런 데나 요런 데서 샀는데 요런 식으로 확 내려주게 되면은 그런 외과 풋옵션이 4배에서 12배까지 튀면서 요런 파트에서 숏 실패한 것을 다 상쇄해 주고도 남는 그런 그림이 나왔었죠. 그래서 원래는 요런 외과 풋옵션 전략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한 승률이 30-40% 이상은 나와야지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충분히 좋게 나오는데, 요 2021년에는 한 20-30% 승률만 나와도 되는 그런 그림이 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빅스 레벨이 낮은데 빅스의 변동성은 또 상대적으로 높아가지고 어떤 이런 전략들에서 확률적 우위가 많이 나왔죠. 근데 2022년은 아까 보셨듯이 빅스 레벨이 너무 높게 유지되고 요게 하향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제가 쓰는 그런 옵션 전략들의 많은 수가 그렇게 힘을 못 썼어요. 그래서 그것도 결국은 어떤 귀납적인 방식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죠. 제 옵션 전략들이 대부분 이제 2019년 이전 그런 약간 완만한 상승기에 최적화되어 있다 보니까 2020년은 굉장히 아웃라이어였거든요. 이 정도로 높은 내재 변동성이 쭉 유지되면서 하향 추세를 형성하는 부분이 사실 과거 데이터 상으로 뭐 금융위기 직후에나 있었지, 요 거의 5년 7년 요 시기에는 요 데이터 상으로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요 데이터와 달랐던 2020년에는 저희 그런 옵션 전략들이 그렇게 힘을 못 썼고, 다시 이제 요 2021년에 들어오면서 과거의 그런 레벨과 비슷해지고 또 내재 변동성 하향도 없고 그렇게 되면서 다시 그런 부분에서 옵션 전략들이 우위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어떤 식으로 확률적 우위를 쌓아가는지에 대해서 초장기 뷰에서 시대적 패러다임을 공부하고 장기 뷰에서 마켓 레짐 판단을 하고, 요 마켓 레짐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귀납적인 방식을 언제 잠시 멈춰야 하는지 알려줘요. 다시 말해서 과거 데이터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는 시점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데, 그 마켓 레짐 판단 관련해서 물론 뭐 퀀트 트레이딩에서 뭐 히든 마르코프 모델 그런 걸 이용해서 마켓 레짐도 뭐 퀀트 계량적으로 이제 뭐 디텍션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결국은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마켓 레짐을 판단하는 영역이 사람이 컴퓨터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초장기 뷰, 그 다음 장기 뷰에서 마켓 레짐 판단하고 그 다음 중기적으로 시황 분석을 계속하면서 본인 판단에 대해서 오답 노트 같은 것도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 이제 단기로 내려오면은 기술적 분석이나 진입 전략이나 옵션 시그널 그런 거를 백테스팅을 통해서 확률적 우위를 확보해 나가고 그렇게 겹겹이 확률적 우위를 쌓는 거죠. 이 네 가지 레이어 전부에서 플러스의 확률적 우위가 나오면 뭐 금상첨화겠지만 근데 이제 저희 어떤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런 부분에서 판단 미스가 나오면 그 판단 미스가 나온 레이어에서는 마이너스 확률적 우위 그렇게 손해가 나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요 마켓 레짐에서 저는 어떤 지속적 인플레에 대한 레토릭에서 판단 미스를 여름 구간에서 굉장히 좀 길게 했었고 근데 또 요 마켓 레짐에선 장기적인 뷰에서는 확률적 우위가 나왔지만 또 옵션 진입 전략이나 시그널 이런 부분에서는 또 그렇게 확률적 우위가 힘을 좀 못 썼고 그런 식으로 보통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겹겹이 있으면은 그게 어느 정도는 상쇄가 되고 방어가 된다는 거겠죠.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확률적 우위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뭐 선행편부터 시작해서 그런 얘기를 해왔는데 확률적 우위가 도대체 뭐냐?